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이미 수년 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이를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착각하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3년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죽음의 발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죽기 3년 전에 몸이 내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첫 번째는 손에 힘이 빠진다면 심장마비까지 3년 남았다 는 신호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넘긴다면 심장은 조용히 멈출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심장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말단 신체 부위부터 이상이 생깁니다. 손과 손가락은 혈액순환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손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잡기도 어려워집니다.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심장이 점점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에 손이 유독 무겁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밤사이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긴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미리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결국 치명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것과 함께 팔이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미 심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왼손에 힘이 빠지거나 팔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손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3년 이내에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전에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작은 물건도 자꾸 떨어뜨린다면 단순한 노화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심장의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심장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심장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걷고 싱겁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심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3년 후 심장은 조용히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심장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59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 운동도 가끔씩 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커피 잔조차 놓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고 손끝이 저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왼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참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그대로 심장이 멈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빨리 병원을 찾았다면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장은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두 번째는 자꾸 넘어진다면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꾸 넘어진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뇌가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균형을 잡고 걷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고 비틀거린다면 이는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 균형을 잡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걸을 때 휘청거리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평한 길에서도 갑자기 넘어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신경계 질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넘어진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서 몸의 한쪽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노화나 피로로 넘기지만 이는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뇌졸중이 오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순간적인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뇌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면서 몸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가끔 넘어진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뇌는 작은 신호를 통해 미리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것입니다. 뇌혈관이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것은 이미 뇌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넘어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 MRI와 혈관 검사를 통해 혈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음주는 뇌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 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뇌졸중이나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70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자꾸 비틀거리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에서 발이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잠시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뇌혈관은 이미 80% 이상 막혀 있었고 의사는 이제 뇌졸중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후회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뇌는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했고 결국 쓰러질 뻔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번에는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3번째는 기억이 깜빡깜빡, 치매가 아니라면 더 무서운 병일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이 깜빡깜빡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치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지어간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말이 꼬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로 치부되기 쉽지만 사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뇌연료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간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멍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성 뇌증이라고 하며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억력 저하와 함께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피부가 누렇게 변했다면 간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하는 정도지만 점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잊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둔 장소를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뇌와 간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극심한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한쪽 마비나 언어장애가 발생하며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악화되면 독소가 뇌를 망가뜨려 결국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력 저하로 넘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뇌혈관 상태와 간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와 간이 망가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 경고를 외면하면 미래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68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전 먹은 음식을 기억하지 못했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운전 중 신호를 놓쳤고 순간 방향을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는 피했지만 이상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뇌혈관은 75%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를 방치하면 몇 년 안에 뇌졸중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고 생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단순한 건망증이라며 넘겼다면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깜빡이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순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4번째는 잠잘 때 다리가 저리다면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저리고 불편하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저림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몇 년 안에 심각한 혈관 질환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저림, 쑤심,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저린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낮 동안에는 움직이면서 혈액이 순환되지만 밤에는 혈류가 느려지면서 혈관이 막힌 부분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다리 저림과 혈관 문제로 인한 다리 저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잠잘 때 유독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자주 난다면 이는 혈액순환 장애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렸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말초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말초동맥 질환, 심장병, 심지어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다리 저림이 심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면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도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다리 저림을 호소하던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안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혈관 상태를 정밀 검사해야 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기름진 음식, 흡연, 과음은 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잘 때 다리가 저리는 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다리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62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잠을 잘 때마다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벽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었고 걷는 것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고 의사는 이미 여러 차례 몸이 경고를 보냈지만 무시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응급시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리 저림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엔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5번째는 혀 색깔이 변했다면 장기 하나가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혀의 색깔이 변했다면 몸속에서 심각한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혀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만약 혀가 평소보다 지나치게 붉거나 창백하거나 검은빛을 띠기 시작했다면 이는 특정 장기가 망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혀가 지나치게 붉어졌다면 간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간은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몸에 쌓이면서 혀가 붉게 변하고 심하면 갈라지거나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음주를 자주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혀의 변화는 간이 망가지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혀가 창백하거나 하얗게 변했다면 빈혈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깨끗하게 정화되지 못하고 독소가 쌓이면서 혀가 창백해지거나 하얀 막이 낍니다. 또한 만성 피로, 부종, 소변 변화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혀가 검거나 갈색을 띠기 시작했다면 소화기관, 특히 위와 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위장 건강이 악화되면 입속 세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혀가 검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속쓰림, 잦은 소화불량, 구취가 심해졌다면 위암이나 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염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혀 색깔의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장기 하나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혀의 변화를 무시하면 몇 년 안에 심부전, 간경화, 위암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혀의 색이 변하는 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혀의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영양 부족으로 생각하고 넘기다가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기름진 음식, 과음, 흡연은 간과 신장, 위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혀의 색깔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몸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혀는 어떤 색깔을 띠고 있습니까? 이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64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혀가 붉게 변하고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입안이 건조해지고 혀의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혀 색깔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극심한 피로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간 수치는 정상의 몇 배를 넘었고 의사는 간경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간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몸이 경고를 보냈지만 그는 혀의 변화를 사소한 증상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해 치료를 시작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간경화가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혀는 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혀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저에게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렇게 애쓰고 사세요? 늙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저렇게 바쁘게 살까? 그렇게 희생해봤자 결국 남는 건 병뿐이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습니까? 듣기 거북해도 사실입니다. 노년에까지 애쓰며 살면 결국 남는 것은 병든 몸과 후회뿐입니다. 평생 희생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늙어서까지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남들은 이용할 뿐입니다. 무리해서 번 돈은 병원비로 날아가고 희생하며 살아도 결국 혼자 남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노년에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애쓰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무리하면 병을 얻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무리하면 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병이 몸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늙어서까지 애쓰며 살다가 결국 병원 침대에서 신음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젊을 때처럼 몸을 혹사하다가는 남은 인생을 약으로 연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닳고 닳은 관절은 비명을 지르고 심장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고 싶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갉아먹는 짓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요?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아픈 몸을 끌고 나가 돈 벌고 손주들 키운다고 하루 종일 부려먹히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합니까? 당신이 쓰러져도 자식들은 잠깐 걱정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병원비 부담된다고 눈치 주고 간병이 귀찮다고 요양원이나 알아보자고 합니다. 결국 늙어서까지 희생한 대가는 외로움과 병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끔찍합니다. 손목이 쑤시고 허리가 휘어져도 참고 일하다 보면 결국 수술대 위에 눕게 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병은 예고도 없이 덮칩니다.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기저귀 차고 남의 손에 밥 먹여달라고 애원하는 신세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면 계속 애쓰며 살아보십시오. 이제 그만 착각해야 합니다. 노년에 무리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말고 자기 몸부터 챙겨야 합니다. 당신이 병들어 쓰러지면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병원비 감당 못한다고 자식들이 서로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노년은 애쓰며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충분히 힘들었고 이제는 편히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단칼에 거절해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다가 병신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리하면 병을 얻는 게 아니라 삶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서까지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몸을 혹사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60대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돌보고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하던 어느 날 결국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로 인한 심각한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몸을 혹사하면 결국 나만 망가지는구나. 그날 이후로 모든 걸 바꿨습니다. 손주 돌보는 걸 그만두고 자식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요가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니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건강이 먼저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무리하면 결국 병이 찾아옵니다. 늙어서까지 희생하며 살다 보면 마지막엔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지나간 세월보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세월보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이미 젊은 날은 끝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혹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노년에까지 애쓰며 살다가 결국 후회만 남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자식들 잘 키운다고 온갖 고생 다 했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늙고 병든 몸, 끝없는 외로움뿐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한번 보기 어렵고 배우자는 이미 떠났거나 무심합니다. 남을 위해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희생하며 살겠습니까? 늙어서까지 손주 키우고 자식들 눈치 보고 돈 아끼며 고생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다가 죽기 직전에야 후회하고 싶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노년에까지 희생하며 살던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습니까? 병든 몸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자식들 눈치나 보며 하루하루 버티는 신세입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나를 위해 살걸. 그런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습니까? 이제는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며 살다 보면 결국 남은 인생도 고통뿐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애쓰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70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고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노년이 되니 몸은 망가지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고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구나.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자식들만 바라보던 삶을 멈추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새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던 운동도 시작하고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누군가는 늙어서 무슨 재미냐라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기분이다. 과거에 매달리다 보면 남은 시간도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이미 흘러간 세월보다 지금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살며 행복을 찾겠습니까?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인생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돈만 보고 살면 행복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에 쫓겨 살았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늙어서까지 돈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돈을 벌어봤자 결국 가져갈 수 없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봤자 결국 병원비로 날아가거나 자식들에게 뜯기고 끝납니다. 죽고 나면 돈은 남지만 당신은 없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삶은 피폐해집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평생 쪼들리듯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이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갑니까? 자식들 손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본 돈을 자식들은 한순간에 써버립니다. 부모가 아끼며 살 때는 아무 관심 없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싸움으로 치고받습니다. 그런 꼴을 보고 싶습니까? 돈에 얽매인 노년은 불행합니다. 병이 나도 돈 아깝다고 병원에 안 가고 좋은 옷 한 벌 못 사고 남들한테 돈 쓰는 건 죽어도 아까워하면서 결국 고독사합니다. 죽을 때 돈 한 푼이라도 더 남기겠다고 몸을 혹사하며 일하다가 쓰러집니다.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리고 남은 건 초라한 병실과 외로움뿐입니다. 돈은 있어야 하지만 돈만 보고 살면 삶이 망가집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써야 할 때입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돈만 생각하며 아끼고 있습니까? 결국 병들어 누워서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쓸걸.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60대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돈이 최고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한테 베풀지도 않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돈을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자 통장은 빵빵해도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돈만 보고 살았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다 날리겠구나. 그날부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예쁜 옷도 사 입었습니다.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거구나. 그러자 웃음이 많아졌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평생 모은 돈, 결국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돈에 매달리며 살다 보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칩니다. 늙어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네 번째는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 눈치를 보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한심한 짓입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결국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늙어서까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들은 당신이 어떻게 살든 관심 없습니다. 평생 착한 부모, 좋은 배우자, 헌신적인 가족이 되려고 애썼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배우자는 고마워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이용만 합니다. 그렇게까지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당신을 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던 시간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결국 늙고 병들어 혼자가 되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년에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값싼 자존심에 얽매여 손주들한테 선물 사주고 자식들한테 돈 퍼주고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행해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퍼주고 애써도 남들은 그럴 줄 알았어 하며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리해서 모임에 나가고 기운도 없으면서 웃어 보이고 필요할 때마다 불려나가면서도 내색 한번 안 합니까? 그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다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늙어서까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다 결국 병들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남들 눈치 보며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고 내 삶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70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좋은 가장, 좋은 부모, 좋은 친구가 되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퍼주고 손주들에게 용돈 대주고 친구들에게 밥 사고 술 사고 그렇게 남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졌고 친구들은 돈 안 쓰니 안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게 다 무의미했구나. 그날 이후로 남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했고 손주들 용돈도 끊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굳이 먼저 잘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니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진짜 친구는 돈이 없어도 곁에 남았고 자식들도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순간 내 인생은 사라집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며 살다 후회하고 싶습니까? 인정받으려 애쓰는 삶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5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독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독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들 보며 한숨 쉬고 있습니까? 옆집 노인은 자식들이 용돈 잘 준다는데, 친구는 해외여행 다닌다는데, 누구는 며느리가 살갑다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비교한다고 당신 인생이 바뀝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삶이 고통이 됩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남보다 낫다고 우쭐하고 조금만 소홀해지면 남보다 못하다고 서러워집니다. 돈이 좀 있으면 남보다 낫다고 기뻐하고 부족하면 한탄합니다. 그렇게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결국 병이 납니다.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까지 따라옵니다.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고 병들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비교하는 동안 정작 내 인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열등감에 시달리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식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돈이 많든 적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들 보며 괜히 초라함을 느끼고 억울함에 몸부림칩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비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남들과 다르고 남들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속은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교하느라 내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늙어서까지 남들 신경 쓰며 살다가 결국 후회 속에 죽고 싶습니까? 이제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비교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만 키울 뿐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면 됩니다. 늙어서까지 비교하며 한탄하다 결국 병들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70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는 집을 샀다는데 동창은 자식이 잘났다는데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럴수록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과 비교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그 순간부터 남들 신경 끄고 살기로 했습니다. 비교를 멈추자 삶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주든 안 주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든 좋은 차를 타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천천히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삶이라고 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노년에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비교할 시간에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다가 후회하고 싶습니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늙어서까지 애쓰며 살면 결국 지옥 같은 노년을 맞이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건 거절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애쓰며 사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즐겨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저에게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대우도 못 받아야 하냐? 평생 참고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허무함 뿐이야. 다 필요 없다. 이제라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언제까지 예민하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남들한테 맞춰주며 손해보고 속 끓이며 살 것인가?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사회적 위치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지금 내게 무엇을 남았습니까? 결국 다 부질없습니다. 남 눈치 보느라 내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피곤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과는 억지로 만나지 말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해야 합니다. 모든 걸 따지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한 선택만 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더 이상 후회 없이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노년에는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편하다.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한지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든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 내가 행복한가? 입니다.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가?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바쳤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고작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입니까? 아니면 연락 한 통 없는 쓸쓸한 나날입니까?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노년에 접어들면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 체면, 남들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을 내가 행복한가? 로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주고 희생하고 참고 배려하고 그런 삶은 끝내야 합니다. 싫은 자리에 억지로 가지 마세요. 만나기 싫은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 걱정된다고요?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두렵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이미 본인의 삶을 삽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언젠가 부모님도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행복하게 살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변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후회입니다. 그때 좀 더 내 마음대로 살 거리라는 후회는 가장 쓰라립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사람을 만나든 취미를 즐기든 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 단 하나의 기준만 가지면 됩니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의무감에 사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착하게만 살면 결국 손해보는 게 인생입니다. 적당히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차갑게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평생을 참고 배려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행복이란 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내가 행복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노년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70세 김 씨는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시댁 수발, 자식 교육까지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면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어줬는데 돌아온 건 외로움뿐입니다. 외로움에 못 이겨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뻔합니다. 엄마도 친구들 만나고 취미생활 좀 하세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우린 바쁘니까 알아서 사세요 라는 뜻 아닙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참고 희생해도 결국 남는 건 허무함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선택 기준은 단 하나, 내가 이 일을 해서 행복한가, 내가 이 결정을 해서 행복한가? 입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겁니다. 더 이상 남 눈치 보며 살지 않습니다. 희생은 결국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친구에게 상처받은 일. 그때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억울하고 분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여전히 내 삶을 흔들어야 합니까? 과거에 연연하는 순간 현재는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억울했던 일이 끝까지 복수하고 싶고 후회되는 일은 다시 돌리고 싶고 서운한 일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곱씹고 있습니까? 자식이 냉정하게 됐던 순간이 떠오릅니까? 한때 친했던 친구가 나를 외면했던 일이 잊히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을 붙잡고 있는 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정작 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데 나 혼자 분노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며 고통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했던 사람들, 상처받았던 순간들, 억울했던 기억들 모두 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감정들이 내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내 마음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순간 늙음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후회가 깊어질수록 삶은 더 무거워지고 원망이 쌓일수록 얼굴엔 주름만 늘어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감정의 짐을 던져버리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상처로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편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65세 박 씨는 10년 전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 편을 들었고 박 씨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 남자가 불행해지길 바랐고 자식들에게도 실망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때의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을 느끼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남편은 새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식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건 박 씨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을 떠났고 오래전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드디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으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꾸 따지면 마음만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는 내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계산기 두드리듯 하나하나 따지면서 살았습니까? 이제 와서 남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따지면 결국 마음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에게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따지고 요구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던 순간들, 받아야 할 걸 못 받았던 기억들, 약속이 깨졌던 일들 다 따지고 살았지만 결국 해결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만 더 상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눌 수도 없고 다 따진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가족 간의 갈등 어디 하나 명쾌하게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딱 떨어지는 답을 찾으려 애쓸수록 더 피곤할 뿐입니다. 자식에게 해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고 속상합니까? 형제끼리 유산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까? 친구가 돈을 빌려가 놓고 모른 척해서 화가 납니까? 다 따지고 싸워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상대가 변합니까? 오히려 관계만 더 꼬이고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 납니다. 남은 인생 더는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봐도 그냥 넘기고 속상한 일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따지면서 살아봐야 결국 억울함만 더 커질 뿐입니다.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내가 양보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끔은 져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상을 향해 계속 따지고 분노하면 결국 나만 피곤해집니다. 늙을수록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꾸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피곤한 감정 소모는 줄이고 내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지면서 살아온 세월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이든 쉽게 넘기고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노년을 사는 길입니다. 70세 이 씨는 평생 억울한 일은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동생과 유산 문제로 싸웠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었고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들과도 다퉜습니다. 늘 따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생과는 연 끊긴 지 오래고 친구는 연락을 피했고 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혼자가 된 후에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왜 다들 나를 피하는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따진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병들고 사람들만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동생에게 먼저 연락했고 친구와도 다시 웃으며 만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감정도 흘려보냈습니다. 따지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도 다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웃으며 가볍게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피곤한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았습니까?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았고 손해보면서도 좋은 사람인 척했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결국 혼자 남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진짜 내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인사 한 통 없는 친척들, 연락하면 바쁘다고만 하는 친구들, 필요할 때만 찾는 지인들. 이런 관계를 왜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모임에 나가면 피곤하기만 합니까? 늘 똑같은 이야기, 남험담, 끝없는 비교. 듣고 있으면 기운만 빠집니다. 만나고 나면 후회하는 사람들과 굳이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혼자 좋은 책을 읽고 산책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낫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고 못 살던 사이였어도 나이가 들면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달라집니다. 대화할수록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면 미련 없이 끊어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느라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무조건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늘 요구만 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며 상처만 주는 가족이라면 멀리해야 합니다.
피가 섞였다고 무조건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지인과 멀어지면 외로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만 가질 수 있습니다. 몇몇 귀한 사람들과만 깊이 교류하면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소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사는 지혜입니다. 68세 정 씨는 평생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매번 약속을 챙기고 누구 생일이니 모이자, 누가 힘들다니 도와주자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 연락했을 때도 나중에 보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부담스러운 일은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왜 붙잡고 있었는지 후회되었습니다. 정 씨는 과감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곧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오래 꿈꿨던 그림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니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5번째는 너무 계획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계획표를 짜며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실행하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까? 결국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치고 아무리 준비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땠습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었습니까? 젊었을 때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저축을 철저히 하고 자식 교육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까지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모든 것이 헛웃음만 나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사라지고 정성 들여 키운 자식은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만 커졌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이 틀어질까 걱정하고 예상과 다르면 스트레스 받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을. 남은 인생은 계획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너무 먼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돈을 아끼느라 여행 한 번 못 가고 건강 걱정하느라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 올지조차 모르는데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획 없이 살면 불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결정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의 걱정보다는 오늘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은 계획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계획적으로 살지 않아야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든 걸 미리 준비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퇴 후를 대비해 돈을 아꼈고 노년에 편히 살려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꿈꿨지만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끼고 준비했는데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라는 것을. 더 늦기 전에 마음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났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계획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그때 즐기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남들 눈치 보느라, 손해 안 보려고 애쓰느라, 필요 없는 걱정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렸는가? 그렇게 신경 쓰고 따지고 애써봤자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한순간이다. 더 이상 참고 계산하고 예민하게 살 필요 없다.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한다.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자식도 친구도 돈도 결국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후회 없이 살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